달력과 통장을 쥐어짜서 가는 소중한 여행. 어떻게 하면 100배 더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항상 실험해보는 실험주의자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세상 모든 즐거움에 가성비를 따지는 가성비주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여행도 배워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여행학습주의자 오형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형수입니다. 예, 저는 여행 상품 골라서 가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그 여행 상품 10,000원, 20,000원 싼 거 고르려고 이틀간 분노의 클릭질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사실 그거 인건비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좋은 여행을 즐기는 법도 한번 저희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영수 대표님이 또 이렇게 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여행을 즐기는 것, 그다음에 조연 여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곳을 가보거나 체류 그렇죠. 기간이 길거나 네네. 이런 것들보다는 가서 뭘 보고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게 느끼고 왔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은 몇 개국을 방문했느냐, 스탬프를 얼마나 찍었느냐,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느냐 그렇죠. 이것이 네네. 그분의 여행 능력 혹은 여행을 평가하는 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그 조금 전에 미슐랭님께서 저를 이제 가성비주의자라고 네네.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성비라고 하면은 무조건 싼 것만 찾지는 절대 않거든요. 아니죠.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가의 그 가치를 얻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가성비는 뭐냐면은 가격만큼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는 무조건 싼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오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여행 상품의 이제 가격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유니클로 대표가 야나이 나다시라는 분인데 회장님이 네.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니클로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다. 유니클로가 성공한 이유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값비싼 옷들이 브랜드 옷들이 값싼 우리와 네. 차이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네, 네. 여행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행 상품에서 우리가 가격 대비 만족도 이런 것들을 따지려면 그러면 좀 더 값비싼 여행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값싼 여행 상품들과의 차별성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거의 못 만들어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카피 상품들이라 그러죠. 짝퉁 상품들, 카피 상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 카피 상품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술력 때문에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삼성의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카피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없는 상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상품이 있죠. 벤츠나 항공기의 짝퉁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짝퉁을 만들 능력이 되면 직접 만들면 되고요. 그렇네요. 그죠? 네. 그걸 똑같이 만들 능력이 되면 직접 만들면 되는데 근데 여행 상품에 이렇게 짝퉁이 많은가 하면 새로운 여행 상품들을 만들거나 할 때 너무 기존의 방식대로 따라하고 카피하고 스스로 카피하고 자기 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값비싼 여행 상품하고 야나이 다다시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값싼 여행 상품하고의 큰 차이가 없어요. 호텔이 조금 차이 난다. 음식이 조금 차이 난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 나는 것들을 그럼 난 조금 덜 먹고 그렇죠. 조금 더운지 안 자더라도 네. 싸게 여행 다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다. 이것의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게 여행사들이 조금 안일했죠. 그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좋은 호텔에 가면은 그 호텔에서 단순하게 자는 거 외에도 호텔에 여러 부대 시설이 많잖아요. 뭐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사실 그걸 이용할 시간은 우리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저녁 먹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싼 호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싼 호텔에 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비싼 상품을 갈 필요가 없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유럽 여행도 보면은 고가와 이제 중저가에서 그래서 중저가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좀 하세요. 고가도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가보니까 뭐 항공, 호텔, 식사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근데 그 차이가 상품 가격에서 뭐 100만 원씩 이상 주기는 좀 아깝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가는 고가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만족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투 상품들이 이제 많이 따라온 거죠, 사실은. 네. 마켓도 많이 넓히고. 여행사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 때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알선력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안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그 일본 자타의 회장이신 일본 여행업협회 회장인 타가와 히로미가 그 취임 연설에서 밝힌 거거든요. 여행사들이 앞으로 3가지 원점이라고 했는데 기획력, 알선력, 안내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여행사들이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 똑같이 여행사들이 신상품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알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알선력이라는 게 남들 못 가는데 혹은 뭐 금지당했던데 혹은 뭐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안내력도 또 인솔자들에 대한 투자, 가이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이 싼 것만 찾는 것에서 우리가 고객을 탓할 게 아니라 비싼 것이 그 가치를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조금 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들의 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여행을 즐길 수 있나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영수 대표님이 이제 환전 이것도 요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환전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정보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환전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환전은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환전 수수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율의 변동폭은 하루에 뭐 1%도 최 1%도 안 되거든요. 아주 급변할 때 1%, 2%인데 근데 환전 수수료는 달러의 경우에 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1.5%에서 1.75%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통화들 뭐 달러, 엔화, 유로화를 제외한 중국화라든가 다른 통화들은 3%에서 11.8%. 뭐 11.8%는 정말 베트남 돈 같으면 11%, 12%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 환전 수수료를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터넷으로 혹은 모바일로 환전 예약을 하고 환전을 받는 거고요. 그럼 보통 80에서 90% 정도 환전 수수료가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그 쿠폰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을 쓰면 거의 환전 수수료가 95, 100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환전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환전도 공항에서 환전하지 마라. 뭐 공식적인 은행에서 환전하지 마라.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공항에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택시들 타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그래서 시내까지 두 가야 가지 되니까.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처럼 교통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하나는 뭔가 하면 공항에서 환전을 해보면 그 환전 이 나라의 기본적인 공식 환전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 환전에서. 그래서 공항 환전할 때 전체 돈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 규모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 뭐 20유로, 10유로, 20유로 정도를 최소 단위를 환전을 해서 환율을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난 뒤에 그걸 통해서 시내로 가서 그 다음에는 환전을 이제 시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하는데 환전소에서 할 때라도 많이들 이제 알려주시는 방법이 환전 수수료가 없는 데서 해라 뭐 이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지 언어로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제로라고 돼 있지만 큼지막하게 보통 이게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보고 여기는 환전 수수료 안 받는 보다 하면 가보면 다른 거 막 떼는 게 영수증으로 나올 때 떼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맨 앞에 서지 마라. 제일 앞에 서지 마라. 세 번째, 네 번째 서가지고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현지 사람들이나 이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를 봐라. 싸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서 나오면 됩니다. 그 줄 서 있을 필요 없고 싸웠다는 건 뭔가 불만이 생겼다는 거고 나보다 더 현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환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삐끼가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뭐 환전해 줄게 더 싸게 와라.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패스해라. 왜 그런가 하면 삐끼 인건비도 내가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환전 그 역시 여기서도 한 번에 많은 돈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100유로, 100달러 이런 정도를 환전해서 그러면 공항에서 환전했던 거랑 비교해 보시고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또 환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환전하시면 환전 수수료도 아끼고 실제로 환전해서 사기당하거나 손해보는 일들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통화 같은 거 한국에서 제발 좀 환전하지 말고 그 달러나 유로화 같은 걸로 들고 와서 현지에서 환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돈 같은 경우에 뭐 11%, 12% 나오는 이유가 두 번 환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은 은행에서는 한 번에 환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스템적으로는 두 번 달러로 환전했다가 다시 환전하는 거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두 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 현지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져가거나 혹은 유로나 엔화를 가져가서 환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나라에 오래 있을 거면은 그냥 신용카드로 왕창 한 2, 30만 원 뽑아가지고 심할 때는 저 70만 원, 왕창 2, 30만 원인가요? 7, 80만 원까지도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건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긋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신용카드를 그으면은 그게 나중에 우리 원화로 청구가 될 때 원화 원화 환율로 바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바로 달러로 한번 바뀌었다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사실 은행의 전광판에 있는 모든 환율들도 항상 원화 대 엔화가 원화 대 유로화가 아니라 원화 달러 엔화, 원화 달러 유로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현지에서 카드를 결제하실 때 항상 요즘은 보면은 원화로 결제할까요라는 메시지도 많이 오거든요. 절대 원화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달러로. 원화로 하면 항상 현지화로. 비쌉니다. 네. 무조건 현지화. 무조건 현지화로 결제를 하셔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커미션이 있고, 항상 떼는 사기당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커미션. 그래서 밖에 0% 커미션을 써놓은 곳은 항상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환율을 사고 파는 환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1달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다 했을 때 뭐 은행 수수료 하더라도 950원, 1,050원 정도잖아요. 근데 밖에 아주 좋은 환율을 붙여놓고 우리가 밖으로 가면은 950원이 아니라 650원, 550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체코입니다. 그리고 요즘 헝가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환율로 했는데 이거는 10,000달러 이상 환전할 때만. 그것도 있어요. 네. 몇 달러부터 몇 달러까지 네. 근데 아까 좋은 팁인데 앞에서 싸우는 거 안 싸우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환율 좋아요. 항상.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실제로 네. 저는 안 당했지만 네, 네. 당하는 한국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줄을 쭉 서 있으니까 네.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해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분이 계세요. 삐끼인데 네. 그래서 그 환전소 뒤쪽에서 그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환전하고 나오니까 돈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헝가리 돈을 보여드렸어요. 헝가리 돈이 아니었죠. 그분이 환전한 건 이상한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동전 이게 숫자만 보면 이게 만이다, 2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라 돈이 아닌 거죠. 다른 나라에 쓸모없는 아주 이상한 나라의 국권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그게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체코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기인데, 그러니까 좀 정식 환전소가 아니라 이상한 그런 삐끼를 따라갔다가 환전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돈이 그 체코 돈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이게 뭐 체코 돈인지 우크라이나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좋은 환율로 받아왔는데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돈이 똑같은 숫자가 가치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사기도 요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네요. 네. 환전소에서 좀 믿을만하게 앞쪽에 하시는 거 보시고 환전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아끼려고 어차피 우리가 환전하는 게 뭐 몇만 달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이제 여행할 때 필요한 소유 경비이기 때문에 1, 2% 차이라고 해봐야 100만 원에 그러면 10,000원 미만이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보험 그 1, 2% 생각하고. 때문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꿀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봐라. 그 앞에서 세 번째 해서라. 좋습니다. 네. 근데 오 대표님이 어디 강의 많이 가시면은 사람들이 뭐 언제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여행을 가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다가 결국 그게 제일 싼가요? 이런 깔때기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모든 질문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누구와 가면 좋을까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하다가 마지막에 슬쩍 물어보시죠. 근데 제일 싼 건 뭔가요? 이렇게 제일 싸게 가는 방법.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바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여행이 물론 이제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싸게 가는 게 뭐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행만큼 어떻게 보면 가격과 일치하는 품질을 가진 게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질문을 좀 바꿔서 언제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가면 싼가요가 아니라 어떻게 가면
언제 어디로 누구 어떻게 가면 좀 더 행복할까요? 좀 더 즐거울까요? 네네.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대답하는 저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모두 이제 어떻게 가면 싸요? 그다음에 싼 데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도 싼 데를 추천해 주고 사람도 싼데 여행사도 싼데 잘하는 데가 아니라 싼 데를 찾아 네. 달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경제적 가성비가 아니라 감정적 만족도의 가성비를 추구하자. 네. 거기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싸고 좋은 데를 찾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인생에서 참 만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다 그 두 개를 다 잡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기본 목적이 어쨌든 첫 번째는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 여행사는 전화를 딱 하면은 직원들이 딱 처음에 받으면서 멘트가 그거예요. 행복을 드리는 여행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기업 멘트지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본질이 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 그 싼 것과 최저가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라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가족끼리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갔는데 뭐 정말 여행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족 여행을 망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망치면 되는데 옆에 같이 간 일행분들 그 여행까지 다 망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도 다 망쳐버리죠. 그리고 그렇죠. 최저가만 따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서 실제로 내가 얼마를 썼느냐를 보면 그게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가서 옵션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그거 확인하느라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쓰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싸게 갔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비싸게 갔다 온 경우 그것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본인도 덜 행복하고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보시기보다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여행사 혹은 여행지가 어딜까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조금 더 저렴한 걸 찾는 건 되겠지만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호텔도 확인하지 않고 최소 출발 인원이 몇 명인지 항공이 뭔지 체류 시간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비행 시간이 언제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가격만 딱 보고 여기 싸네 이렇게 결정하시면 아마 대부분 후회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저는 좀 싸우시기를 그럼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라스트라다님은 유럽 인솔자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손님들이 등산복 입고 오는 게 되게 싫으시대요. 근데 오 대표님은 등산복 적극적으로 입고 와라 이런 주의자 아니세요? 네, 저는 이제 등산복을 늘 등산복만 입고 다니면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그 등산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뭔가 하면 일정표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등산복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캐주얼하게도 입고 오시고 그게 장소에 맞는 옷들을 입고 오는데 왜 우리는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등산복일까? 왜 그런가 하면 일정표 상에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일정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행 그렇죠. 일정에는 하루에 너무 많은 데를 하루에 가니까. 5군데 6군데를 가는데 성당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공연도 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루에 예를 들면 한두 군데 아주 경건한 성당만 간다든가 혹은 뭐 문화역사 유적지만 간다든가 이러면 내가 오늘은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면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해서 가뿐하게 걸쳤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한 4군데, 5군데에 그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데를 가면 그다음에 날씨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옷이 등산복이에요. 아웃도어 제품이 가장 무난하다는 거죠, 오히려. 갈아입을 수도 없고 어차피 아침에 한번 선택하면 쭉 그 옷을 입고 오늘 일정을 가야 돼서 그래서 일정표를 바라보면서 하고 대신에 그래서 저는 인솔자나 가이드분들이 오늘은 특별히 등산복을 입어야 될 만큼의 그런 일정이 없는 날은 그 전날 인폼을 줘서 내일은 사진도 예쁘게 찍고 그다음에 오늘 일정은 대체적으로 시내에서 등산 다니듯이 할 게 아니니까 그런 옷들은 한 벌 정도는 더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입자. 이쁘게 사진 찍자라고 하시면 정보를 주시면 고객들도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냥 등산복 입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손님들이 여행객자들이 등산복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거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제가 등산복 입습니다. 유럽에서 저는요. 인솔자가요? 네. 인솔자가 등산복 입었다가 컴플레인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근데 등산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등산복이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가 있잖아요. 바지는 저는 잘 안 입죠. 그런데 이제 상의는 항상 그 등산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야전 상의는 포켓이 많잖아요. 주머니가. 그래서 인솔자들이 챙겨야 될 물건도 많고 바쁘고 손님들도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차 물건을 놓는 순간 바로 몸에서 떼는 순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 갈 때는 항상 옷이 많지만은 위에 제가 늘 입고 다니는 이제 저는 작업복이라고 말하죠. 공장복, 출근복, 전투복. 그래서 야전상의처럼 포켓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챙길 것도 전화기부터 뭐 많다 보니까 그걸 입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그 손님들이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워낙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보도나 그리고 또 많아서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문화가 좀 그게 있거든요. 한 번 안 하다가 왁 하다가 또 한 번 안 하면 또 저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고 대신 또 요즘은 등산복들이 아웃도어 옷이 굉장히 이제 그 얼반 아웃도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좀 도심에서 입어도 괜찮은 그 이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그런 것들 많이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나 등산화는 특히 요즘 거의 신고 오시는 분도 없어요. 그전에는 등산복에 등산 바지에 배낭만 하고 스틱만 안 들고 오시고 등산화까지 신고 오시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등산복 입고 다니는 한국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2년 전인가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있는 거 갔을 때 정말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입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옷 제일 잘 입는 그 중에 하나였고요. 뭐 오히려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이 등산복 훨씬 많이 입고 옷 너무 이상하게 입고. 아, 그렇죠. 그,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옷을 잘 입어요.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잘 입었는데 요즘은 이제, 남자분들도 특히 중장년층의 그 유럽에 오시는 분들도 옷을 잘 입습니다. 저기 멀리서 유럽에서요. 한 100m 밖에서 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을 딱 100m 밖에서는 저도 알아봐요. 벌써. 일단, 일본은 대부분 그 무채색을 입습니다. 그쵸. 회색, 그다음에 뭐 검은색. 그래서 일본은 멀리서 봐도 좀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봤는데 남자가 단체인데 오늘 우리 오 대표님도 위에 그 재킷을 입고 왔잖아요. 재킷을 입고 있는 단체는 거의 일본이에요. 남자가. 예. 그럴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줄이 안 바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이제 우리 여행업의 항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의 딜레마인데 손님들께서 항상 그 보면은 우리 검색을 하는 게 첫째는 최저가고 두 번째는 일정이 있거든요. 여기는 똑같은 열흘인데 4개국이에요. 여기는 6개국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6개국을 가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나도 바쁘고 이제 가장 바쁜 일정이 그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나라에서 먹어요. 그렇죠. 동유럽 발칸 상봉 가면은 아침은 오스트리아에서 먹고 점심은 슬로베니아에서 먹고 저녁은 크로아티아에서 먹거든요. 이런 일정에서는 사실 우아하게 자켓 입고 좀 우아한 유럽에 어울리는 그 옷차림을 하기 힘들죠. 그때는 사실 등산복이 최고 좋아요. 아웃도어. 그러니까 등산복이라기보다도 아웃도어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안 싸우시네요. 그 아직 우리 일정 특히 유럽이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일정표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르신들에게 맞춰져 있는 일정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이제 여행사 용어로 이제 678이라고 하죠. 6시에 모닝콜하고 7시에 아침 식사하고 8시에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어르신들은 4, 5, 6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4시쯤에는 벌써 일어나서 인솔자 깨우고 가이드한테 빨리 가자 뭐 그러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 들으면서 어르신 한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인솔자로 갔을 때 그래서 좀 더 주무세요 뭐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영원히 잘 건데 뭐 계속 자라 그러냐. 네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한 군데라도 더 봐야 되는데 왜 잠을 자꾸 재우려고 그러냐. 그 이 시간에 나가서 뭐라도 하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르신 투어라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평생 다시는 못 올 곳이니까 이왕이면 한 군데라도 더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봐도 좋으니까 한 군데라도 더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일정에 대한 욕구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처럼 일정을 좀 이렇게 비워놓으면 성의 없어 보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딱 빡빡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2군데, 저녁 오후에 3군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침에 한 군데 더 가서 3시간 뭐 방문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뭔가 성의 없어 보이고 제대로 안 본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남미 투어를 가면 그 21일에서 23일 정도 되는데 10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페루에서는 한 5일 정도
좀 충분히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날 공항에 도착해서 다 보고 다음날 아침에 또 비행기 타고 또 다른 나라 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페루에서 어떤 날은 한 4시간밖에 못 잔 날도 있고요. 근데 손님들이 다 60대 후반에서 70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는데도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힘들수록 만족도가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유럽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은 없고 지금 유럽 투어의 그 가장 중심 고객층이 55년생부터 65년생이에요. 이제 이 사이에 그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제 막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바쁜 걸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유럽 여행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특히 영국의 유명한 여행사 트라팔가라는 그 단체 배낭 회사가 있잖아요. 트라팔가라든지 탑덱 이런 회사들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18세부터 40세까지 그다음에 40세부터 60세까지는 따로 시니어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가능한 게 영어권이니까 전 세계 모든 영어권에서 다 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일 언어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연령층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예요. 가장 많으신 분은 47년생, 그다음에 가장 어린 친구는 2009년생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이란 거 외에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한국 패키지 투어는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춰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 대표님이 그 현지에 가서도 네. 좀 즐길 수 있는 작은 요령 이런 거 많이 그 홈페이지에 쓰시는데 네. 아침 시간 활용법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시간이 사실은 아침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직전 혹은 원래 이제 그래서 제가 호텔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보다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둘째 날 혹은 호텔에서 떠나서 일정을 어디서 시작할까? 시작하는 일정이 시작하는 그 지역의 호텔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을 따진다든가 위치를 따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치를 정하면 아침에 보통 9시 이렇게 뭐 개별 여행이든 혹은 패키지 투어든 출발한다 그러면 한 6시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 7시 전후에 해가 뜰 때 그때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아무도 없어요. 마치 그렇죠. 전세 낸 것처럼 그렇죠. 네.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네. 거의 대부분 뭐 콜로세움이든 어디든 뭐 가면 에펠탑이든 어디든 다들 사람 사이에 내가 하나 서 있는 그런 그렇죠. 건데 네. 그렇다고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사진을 못 찍게 되고요. 그럴 때 사진 찍으면 좋은 사진들 인생샷을 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손님들 고객님들 모시고 홋카이도를 4박 5일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날 오타루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 투어를 하겠다라고 오타루 우나 네, 오타루 우나에서 네. 오타루 우나에서 걸어서 한 200m 정도 되는 네. 그 네. 호텔이었는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고객분들한테 아침에 새벽 투어를 가겠다고 참가하실 분들만 참가하시라고 강제는 아니다. 새벽 6시 반에 출발하겠다. 그래서 걸어서 가겠다.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투어하고 올라오시면 식사하시고 뭐 간단하게 양치하시고 출발하실 수 있겠다. 그랬더니 저는 25분 중에 한 2-3분 오실까 그랬는데 17분이나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걷기 조금 힘드시거나 피곤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셨어요.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네, 다들 사진 너무 좋아하셨고 오 대표님 사진 엄청 잘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진 좋아하시고 다들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그랬더니 오타루 새벽 투어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조금 요런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중국 분들도 한두 분은 계세요. 요런 새벽 투어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만나보지 못하고 좋은 풍경 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라서 새벽 투어 권하고요. 네. 근데 이제 호텔이 이제 시내에 있으면 항상 작고 좁고 오래됐거든요. 근데 패키지에서 보면은 항상 호텔을 이제 도시 외곽에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되니까 일정 정도의 방이 있어야 되고,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되지만은 아무래도 교외에 있는 호텔들이 좀 새 호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손님들 분의 제가 특성을 보면은 크고 웅장한 호텔 좋아하시죠? 위치와 시설 중에서 시설을 더 선호하세요. 아직은 시설이 좀 더 좋은 데를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개별적으로 혼자 여행할 때는 위치와 시설 중에서 저는 무조건 위치예요. 저는 무조건 구시가지에 묵습니다. 근데 구시가지 좀 안 좋잖아요. 비싸고 낡고 오래되고. 네. 근데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저도. 그렇죠. 위치의 맛을 알면 그쵸. 위치를 선택하시는데 네. 이제 패키지 투어만 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실 수가 없죠. 그냥 다 외곽에 책정되어 있는 호텔에 주무시니까. 그리고 저는 볼 게 많은 나라 가면 잠을 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숙박에 투자하지 않죠.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거를 또 권장하시죠. 네네. 그래서 위치가 이제 시내 중심이거나 혹은 근처에 있으면 대중교통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큰 도시들은 발달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길을 잃어보라고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겁내지 말자. 대중교통에서 좀 반대로 타면 어떤가요? 뭐 반대로 타면 뭐 내려서 확인할 때쯤 돼도 뭐 두세 정거장 가면 내가 반대로 탔구나 확인하는 거고 그럼 다시 내려서 타면 되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용해 보면 그리고 뭐 소매치기라든가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새벽엔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부지런한 소매치기는 없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에는 소매치기가 없다. 그 정신이면 다른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새벽에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소매치기가 있다는 건 관광객이 많을 때 있는 거니까 안전하게 오히려 새벽 시간대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해서 깜깜할 때가 아니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이른 아침 시간대는 소매치기도 없고 뭐 혹시 불량배라든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소매치기도 날씨가 좀 많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죠. 날씨 안 좋으면은 아침에 출근하기 싫잖아요. 회사 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비 오면은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싶잖아요. 막걸리 마시면서. 소매치기도 마찬가지예요. 춥고 이러면 좀 덜한데 날씨가 화창하면은 그때는 와. 다 나와요, 소매치기들이. 그러면 이제 날씨가 화창한 날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피하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소매치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매치기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작업 의지를 꺾어야 돼요. 소매치기를 귀찮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저는 제가 여행을 가면 쓰는 방법은 벨크로라 그러죠. 찍찍이라고 하는. 걔를 저는 열쇠 대신 자물쇠 대신 그 벨크로를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소리 안 나게 뜯는 방법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 다이소에 팝니다. 그거 사서 저는 이렇게 감아 놓으면 열쇠 대신 개로 감아 놓으면 거의 제가 보니까 소매치기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열쇠가 사실은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쇠는 여기가 내 가방 안에 지킬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고요. 그럼 소매치기한테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겠죠. 저걸 따기만 하면 저 안에 뭔가 분명한 게 있는데 근데 벨크로 같은 건 저게 천으로 이렇게 대충 감아놔서 저 안에 뭐가 귀중품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해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걸 열려면 소리 내야 되고 이걸 다 벗겨내야 되는 게 근데 제가 주인인 저는 뺄 때 그냥 찍 소리 나도 그냥 쭉 뜯으면 되거든요. 근데 소매치기 입장에서 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 여행을 유럽을 2번 뭐 저희 처형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벨크로 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는 한 번도 소매치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벨크로 이거 꿀팁이네요.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해 제가 행사를 한 15번 했는데 2번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저 말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이제 제가 본 경험으로는 소매치기는 쉬워 보이는 상대를 노리지 그렇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대를 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매치기와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아예 뭐 그런 데를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소매치기는 조금만 주의를 하면 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매치기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집들도 평소에 창문을 잘 잠그고 대문도 잘 닫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도둑을 안 맞는데 맨날 창문 열어놓고 다니고 이러면 도둑 맞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창문이 열려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실례님? 저는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소매치기 벨크로 같은 것도 좋은 팁인 게 뭐냐면은 뭔가 저 사람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방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덜 붙어요. 확실히 소매치기가. 뭐 가방을 항상 앞으로 맨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열쇠를 여는 부분에 벨크로를 좀 감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려워 보이면은 누구나 이렇게 좀 접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메고 온 배낭은 이 지퍼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배낭이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로 돼가지고 지퍼가 숨어드는데 요즘에 이렇게 엔타이 세프트 백 해가지고 많이 팔더라고요. 안티 세프트 백 있죠. 저도 도난 방지 가방. 저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 대표님께서는 그 배낭 여행하는 경우에는 멈추고 싶을 때 멈춰야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배낭 여행과 뭐 패키지 여행이나 일반 여행들을 구분하는 게 등에 뭘 메고 있느냐. 배낭을 메고 있다고 배낭 여행이고 캐리어를 끌면 뭐 패키지고 그게 아니라 저는 뭘 끌거나 뭘 들고 있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정표를 무시할 수 있느냐. 배낭이고요. 일정표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건 배낭 여행이라고 보고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좀 더 머물고 싶지만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일정을 짰더라도 그건 배낭 여행이 아니라 패키지죠. 일정표대로 움직여야 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패키지 투어와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짜고 혹은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게 그게 배낭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그 생업은 패키지로 하지만 혼자 다닐 때는 저는 무조건 철저한 배낭으로 가잖아요. 거의 뭐 예약 안 하시고 그냥 오늘 여기 땡기면 3일 있어버리고 막 그러시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좋으면 그냥 질릴 때까지 있어버리고. 도끼 자루를 맨날 써. 거기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행의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경제학의 요소가 보면 경제 경영학의 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거든요. 그 토지 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본이 있어서 공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공장을 돌린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에요. 돈과 시간. 일단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돈도 되고 시간도 되는 경우, 돈은 안 되는데 시간이 되는 경우, 돈은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경우. 뭐 둘 다 안 되면 아예 여행을 못 가시겠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 많은 분들이 패키지를 오시냐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앞에 생각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취직만 하더라도 그렇죠. 취직만 하고 네. 나면은 뭐 당장 우리나라에서 뭐 여름 휴가를 뭐 유럽처럼 뭐 한 달씩 2주씩 뭐 연달아서 쭉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한 8일짜리 유럽 패키지들을 굉장히 그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30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말 끼우고 그다음에 월차 하루 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보면은 좀 아쉬워하세요. 보면은 좀 좋은 데를 빨리빨리 지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 뭐 개별적으로 가실 때는 뭐 정말 뭐 마음껏 저도 그게 굉장히 동일합니다. 물론 미슐랭님은 또 엑셀을 쫙 짜잖아요. 또.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유럽 우리나라보다 물가 비싼 데 갈 때만 엑셀로 짜서 가성비를 뽑고 우리나라보다 싼 데 가면 그냥 퍼진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퍼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영수 대표님이 사실은 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뭐 진짜 책 사진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알랭드 보통하고 뭔가 여행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뭐 제가 이제 강의 때 맨 마지막에 보통 보여드리는 게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나왔던 그 뭐 책 있죠.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보면 이제 수용성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맨 마지막에 그 사진을 늘 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여행 가면 조금 달라지는 게 아침에 알람을 내가 집에서 들으면 귀찮고 끄고 보통 늘 맨 마지막 알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똑같은 알람을 로마에서 파리에서 들으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아침이 상쾌하죠. 일어나고 싶어지죠. 그다음에 햇살이 막 주말에 그냥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거 치우고 좀 더 자고 싶고 이런데 그거 역시 뉴욕이나 로마에서 그 햇살이 들어오면 반갑죠. 그렇죠. 똑같은 아내가 해주는 뭐 토스트라도 한국에서 해주면 오늘 아침에도 이거냐 국 없냐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또 현지 여행지에 있으면 또 달라지죠. 이게 이제 수용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용하는 마음. 심리 상태가 아예 바뀐다. 여행을 가면 조금 더 수용성이 그 마음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거다. 여행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는 수용성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사건 사고도 많고요. 물론 위험한 사건은 아니겠지만 작은 사건들, 트러블들 혹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조금 더 수용성으로.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돌발적이거나 혹은 우연한 사고들은 안 생기는데 여기 왔으니까 생기고 그걸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게 여행하는 마음이고 여행에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대표님은 혹시 최근에 가족여행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겨울, 봄, 겨울, 여름에 2번씩은 가족 여행.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을 어렵게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가시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하고 근데 같이 여행 가려면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을 때 하여튼 저는 좀 오픈된 그러니까 수용성에다가 저는 하나 더 붙이면 오픈 마인드 좀 긍정적인. 네. 그럼 여행을 네. 가면 이런 수용성과 오픈된 마인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생기죠.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좀 생기기. 안 생기시는 분들이 가면 고생하시죠. 마음의 상처를 그렇죠. 입고. 근데 네. 저희 네. 지도 교수님도 맨날 얘기하시는 게 야, 난 학교에 출근하려고 하면 진짜 맨날 늦잠 자. 근데 네. 여행만 가면 늦잠 안 자고 2시간 일찍 눈이 떠져. 너무 네. 즐거워서.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의 이런 효과를 즐기려고 하면 좀 인생의 전환기 때 좀 시간을 잡아내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그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최장 노동시간. 네, 꼴찌는 면했다 그러더라고요. 노동시간도 꼴찌는 면했고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휴가 네. 짧은 것도 그쵸. 꼴찌는 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15일 평균 휴가의 사용 일수가 10일 정도 우리나라 네. 분들이 네. 된다 그러고요. 대신에 이제 그 휴가 만족도는 전 세계 꼴찌더라고요. 그렇죠. 네. 불만족도가 네. 82% 네. 휴가를 어떻게 즐기느냐. 왜 그런가 하면 뭐 회사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거나 계속 연속으로 카톡이 옵니다, 부장님한테. 네, 연속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네. 어렵기 때문에 네.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조금씩 이제 휴가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현실적으로는 또 휴가를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유럽 같으면 한 2주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휴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금 자기 인생의 전환기라고 하죠. 졸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결혼을 이직을 하거나 앞뒀다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뭐 퇴직을 하거나 군대를 그다음에 제대했다거나. 좀 그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폐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정리하는 관점에서 네, 네. 조금 뭐 비싸고 화려한 여행은 아니더라도 자기를 네, 좀 더 돌아보고 성찰하고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게 되니까 그런 인생의 전환기가 오면 그냥 고민하고 척박혀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네. 있기보다는 네. 조금 더 물론 힘든 상황에 또 그 돈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네, 그게 네. 다시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네, 더 네. 이왕 쓰는 거 조금 해서 여행 가서 조금 성찰하시고 좀 쉬시고 좀 달래고 스스로 위로하고 이렇게 오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에는 꼭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패키지의 경우에 특히 유럽 패키지의 경우에 50년대생 후반분들은 대부분 퇴직을 하고 오세요. 이제 퇴직을 하고 오시고 그다음에 한 70년대 80년대 분들은 이직 네. 그다음에 뭐 휴직 제대 요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좀 고민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여행을 많이 떠나고 또 돌아와 봤지만은 여행을 간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뭐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는 않지만 대신 고민이 좀 가벼워지는 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네. 수가 있게 되고 거리를 네. 두고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인생의 전환기에 여행을 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이 인생의 전환기라서 매년 초에 항상 여행을 가죠. 맨날 그리고 네. 연초가 되면 올해부터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막 결심을 얘기하시는데 네, 네. 들어보면 항상 맥주조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이제 올해는 한번 좀 새로운 모습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맥주도 이제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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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오 대표님 오셨는데 다음번 얘기는 네. 그 좋은 여행을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네, 얘기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가 여행의 기술이었다면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행 일정의 기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쪽집게 가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